명예훼손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시사성이 있는 사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를 훼손하였다라는 이유로 기소가 되었던 사례를 대법원이 어떻게 판단하고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예훼손인데 그 중에서 피해자가 대통령이에요. 그 사안은 이런 거죠. 피고인이 4.16 연대라는 것이 이제 4월 16일 약속 국민연대에 이제 줄여서 이렇게 표현을 한 건데, 세월호 관련된 단체죠. 그래서 4.16 연대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어요. 세월호 관련된 집회를 하고 관련된 것에 대해서 압수수색이 있었는데, 피고인이 여기에 대한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고, 거기에 대해서 이러한 발언을 했다라는 박근혜 대통령이 마약 보톡스를 했다는 의혹이 사실인지 청와대를 압수수색해서 확인했으면 좋겠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한 것에 대해서 기소가 됐던 사안입니다. 규정으로는 이제 명예훼손 이런 형법 제 307조에 있죠. 여기에서 1항은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렇게 돼 있고, 2항은 공연히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기소가 됐던 것은 바로 2항이에요. 허위 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은 공연히 이렇게 끊어보겠죠. 허위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해서 이 구성요건 요소가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 주관적 이렇게 나눠볼 때 고의 이런 것들을 지금 여기서 따지는 거 아니고, 객관적 구성요건 요소에서 공연성이 있어야 되겠죠. 근데 여기는 기자회견을 했으니까 이건 당연히 충족이 되는 거예요. 충족이 되는 것인데, 여기서 허위 사실을 적시했느냐, 그리고 명예를 훼손하였냐, 이것이 이제 문제가 되었던 거예요. 대법원은 여기 아니라고 했어요. 원심은 인정을 했고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공소 사실을 보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피고인이 4.16 연대 압수수색에 대한 규탄, 비판, 기자회견을 하는 중 이런 말들을 했다는 거죠. 4.16 7시간 동안, 4월 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이 박근혜 대통령을 말하는 거죠. 뭐가 있었냐, 마약하고 있었던 게 아니냐, 그런 얘기를 발언을 했고, 그리고 피부 미용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은 것도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래서 7시간 동안 행적이 불분명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발언을 했어요. 이렇게 하자 어떻게 기소가 됐어요? 마약이나 보톡스에 한 이 사실이 주장했던 이 말이 허위 사실이다. 기자회견이니까 당연히 공연성이 있죠. 그래서 허위 사실을 적시하였으니까 피해자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이렇게 기소가 된 거죠. 그래서 이에 대해서 원심이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원심은 유죄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피고인이 이렇게 사용한 표현, 대통령이 마약을 했다라든가, 보톡스를 맞았다라든가, 이런 것들이 명예를 훼손한 거죠. 이런 내용들은 회화적인 묘사, 풍자 이런 것이 아니고 이런 것을 넘어서서 악의적이고 심히 경솔한 표현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저한 상당성을 잃은 것이다. 그래서 이것은 표현의 자유의 영역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예훼손으로 처벌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위법성 조각에 관한 헌법 310조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했는데, 이 307조 제1항은 이제 사실 적시 명예훼손은 310조가 적용이 되는데, 이것은 307조 제2항을 적용한 거기 때문에 310조는 적용되지 않죠. 자,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은 좀 달리 판단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원심 판결을 파기환송을 했는데, 대법원의 이 내용을 보면은
이렇게 설정하고 있어요. 먼저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 보호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피고인은 이 사건에 보면 가해자로 지금 이제 되는 거죠. 그리고 피해자는 누구예요? 피해자는 대통령이죠. 그 가해자라고 하는 이 피고인이 어떻게 발언을 한 거죠. 이 발언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피해자, 이것은 어떻게 보호가 돼요? 인격권으로서 보호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어떤 발언을 했을 때 이 가해자와 피해자라고 하는 이 두 사람에서 어떻게 이걸 볼 것인가? 그러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면은 인격권이 침해될 수 있죠. 그리고 인격권을 너무 강조하면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법이 이게 충돌할 때는 이 가치를 두 개를 비교 형량해서 그 규제의 폭과 방법을 정해야 된다는 일반론적인 설치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면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여기서 명예훼손죄 사실의 적시라는 부분이 어떻게 되느냐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우선 명예훼손에서 사실의 적시, 우선 사실이라는 것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의 적시라는 것은 가치 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 표현과 대치되는 개념이라는 것이죠. 의견이냐 사실이냐 이걸 먼저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이라는 것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대한 보고나 진술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사실이기 때문에 의견이 아니라 사실이기 때문에 표현 내용을 증거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사실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사실의 적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실인지 의견인지를 구별할 때에는 여러 전체적인 정황을 고려하는데 가령 이제 그 사실 어떤 사실이 있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하는 것이 있죠. 보도, 소문, 뭐 제3자의 말을 이렇게 인용해서 말할 때는 이것은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이거 어떤 암시적인 방법을 쓰는 거예요. 이렇게 암시적인 방법을 써도 사실을 적시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명예훼손죄에서. 그러니까 내가 누가 뭐 어떤 행위를 했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내가 듣기로 뭐 이렇게 제3자 말을 이용해도 이렇게 암시하는 경우는 사실 적시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좀 완화되는 것이 있어요. 바로 피해자가 대통령인데 이것을 공적 인물에 대한 법리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적 인물에 대해서 관련된 그런 공적 관심사, 거기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는 이런 표현의 자유, 표현 행위에 대해서는 사실 적시로 평가할 때 좀 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공론의 장에 나선 전면적 공적 인물, 여기선 대통령이 되겠죠? 대통령. 여기에 대한 이런 인물들은 비판 의혹 제기를 감수해야 된다는 거예요. 공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런 비판 의혹이 있다면 해명을 하고 재반박을 통해서 극복해야지 이렇게 막 고소를 하거나 이런 형사처벌로 나가기는 좀 부적절하다라는 취지로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권리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된다. 언론의 자유로서 보장되는 거죠. 표현의 자유로서. 그래서 공적 인물에 관련된 공적 관심사에 관해서는 일반인에 대한 경우와는 좀 달리 봐야 되고, 그런 암시에 의한 사실의 적시로 평가하는데 신중해야 된다. 그러니까 암시도 사실 적시가 되는데 이렇게 제3자한테 들었다, 소문에 뭐 이렇게 이런 말이 있다라는 것도 사실 좀 더 폭넓게 그런 말이 인정이 된다는 거죠. 명예훼손죄의 사실 적시가 아닌 걸로 인정이 된다는 거야. 그래 이런 내용이 있고, 두 번째로 명예훼손이라는 이런 것을 판단할 때도 또 관점을 대법원의 관점을 설정하고 있어요. 여기서는 기자회견을 낸 거죠. 이 기자회견에서 공개적인 발언으로 명예훼손에 대한 판단을 받는 건데, 이럴 때는 이 피해자, 대통령이라는 이 피해자가 심리 기준이 이런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예요. 이 피해자가 공적 인물이냐 사적 인물이냐, 여기에 대해서 또 달라지고, 그 발언이 공적인 관심 사안의 것인가 아니면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사안인가. 또 한편으로는 이 발언을 했을 때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 사회성을 갖춘 사안에 관한 것으로서 여론 형성이나 공개 토론에 기여한 것이 아닌가. 이런 것도 심사 기준이 달라진다는 거죠. 이런 것에 따라서. 그래서 어떤 이 표현을 했을 때 만약에 이 문제된 표현이 사적인 영역이다 이러면은 어떻게 돼요? 표현의 자유보다는 명예보호라는 인격권 우선이 될 수 있죠. 사적 영역을 이렇게 떠벌리면 안 되겠죠. 그런데 이 표현이 공공적, 사회적 의미를 가진다면 어떻게 돼요? 표현의 자유가 좀 더 보장이 되게 되겠죠. 특히나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우리 국민들이 항상 감시 비판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표현의 자유가 넓게 보장된다는 거야. 여기서 또 하나의 또 설정한 게 뭐냐면 정부나 국가기관은 명예훼손죄 피해자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정부나 국가기관은 일단은. 그러니까 국가를 상대로 명예훼손을 한 거는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국가는 피해자가 아니니까. 그런데 이 공직자는 피해자가 될 수 있는데 좀 더 이런 공적인 인물론에 따라서 좀 표현의 자유가 강하게 보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정부나 국가기관의 정책 결정이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발언을 했을 때는 거기에 업무에 있는 이 공직자에 대한 평가가 좀 저하될 수 있어요. 사회적 평가가. 그렇더라도 그 발언이 공익에 관한 것이라면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걸 보면은 이런 것들은 주의해야 되겠죠. 그런데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되는 발언이 다 명예훼손이 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내용이요.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아무리 공직자에 대한 것이라도 개인에 대한 악의적인 것을 하면 안 된다는 거.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심히 경솔한 공격이다. 이것도 안 되는 거죠. 그럼으로써 플러스 알파 있죠. 뭐냐면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이런 문구를 썼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명예훼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직자에 대한 그런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것도 이런 정책 결정, 업무 수행에 관련된 것이라면 명예훼손이 되지 않지만 그 발언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으면 명예훼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요 문구가 바로 원심 판단에 있었죠. 원심은 이 발언 내용이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를 했어요. 원심은. 하지만 대법원은 그렇지 않다. 이렇게 본 거죠. 자, 그래서 이 사건은 첫 번째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지 않았다. 사실 적시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히 경솔한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을 평가할 수 없다라는 거죠. 즉 명예훼손도 아니라는 것이에요. 사실상 이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부정할 때는 공연성이 부정돼도 안 되죠. 명예훼손 성립 안 되죠. 그리고 허위 사실 적시가 아니어도 되고 명예훼손이 아니어도 되는 거예요. 명예훼손이. 근데 여기서는 이거 두 개 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그 사실 적시가 아니어도 의견을 제시하는 이 아니어도 되는 건데 이 사례에서는 구체적 사실 적시도 아니고 그리고 명예훼손에 해당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이 사례에서 대통령에 대한 비판에 대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한 그런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